자, 그럼 이제 제2편 부동산 학 강론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부동산 경제론이에요. 자, 먼저 수요부터 공부를 하고요. 수요를 좀 자세히 공부한 다음에 뒤에 공급은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요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 수준 하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자, 물건의 가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사과라고 한다면 사과 한 개에 500원 이런 식으로 사과의 가격이 한 개에 500원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가격 하에서 소비자가 몇 개까지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수요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제 수요의 개념 요건을 하나씩 뜯어볼 거예요. 첫 번째, 수요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이 됩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이 돼요.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었냐 또는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얼마나 있었냐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는 개념을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데, 자, 경제학이 처음이신 분들은 유량과 저량 개념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유량 개념은요,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는 변수를 유량이라고 하고요. 자, 저량은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되는 개념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아이스크림 회사가 한 달 동안 아이스크림을 몇 개 팔았냐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는 거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전제로 아이스크림이 그동안 몇 개 팔았냐를 구하는 것이니까 한 달 동안의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유량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자, 냉동 창고에 아이스크림을 보관하고 있을 건데, 자, 지금 이 순간 냉동 창고에 아이스크림 재고량이 몇 박스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전제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지금 이 순간 아이스크림 재고량이 얼마냐 하는 것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저량 개념인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지역의 A 지역인데 이 지역 내에 자, 원룸촌이에요. 원룸촌인데 현재 이 순간 A 지역의 원룸 건물이 총 몇 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일정 시점을 기준해서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저량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일정 시점이 반드시 지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 A 지역이 자, 2015년 1월 1일자 이 시점 당시에 원룸 건물이 몇 채 있느냐 또는요 2017년 1월 1일자 당시에 과거에 이 날짜 당시에 그 당시에 요 1월 1일자에 원룸 건물이 몇 채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일정 시점 그 순간을 기준해서 측정되는 개념이 바로 저량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볼게요. 자, 한 달 동안에 한 달이라는 기간 또는 올해라고 할게요. 올해라고 하는 1년이죠. 1년. 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A 지역에 새롭게 신축된 원룸 건물이 몇 채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량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슬슬 느낌이 오시죠? 자,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고 저량은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이 되는데, 자, 이것을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유량은 동영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량은 반대로 사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진은요. 순간 찰칵하고 찍으면 그 찰칵하는 순간의 모습이 담기죠. 따라서 저량은 사진과 유사하고, 자, 만약에 헬기를 타고 간 다음에 자, 헬기를 타고 가다가 A 지역 상공에서 사진을 찰칵 찍으면 그 사진을 찍는 순간 현재 A 지역 내의 원룸 건물이 몇 채인지가 사진에 담기겠죠. 따라서 저량은 사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A 지역에 1년 동안에 원룸 건물이 새로 몇 채나 신규로 건설됐느냐를 알고 싶다면 자, A 지역 상공에서 카메라를 1년 동안 동영상을 찍으면 되겠죠. 1년 동안 동영상을 찍으면 저거 짓네. 1년 동안 카메라를 찍다 보면
동영상을 찍다 보면 건물이 몇 채 지어진지를 셀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유량은 동영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월간 수입도 있고 분기별, 반기별, 연간 수입이 있겠죠. 따라서 자,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너 돈 얼마 벌었어? 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뭐 저번 달을 얘기하는 거야? 이번 달을 얘기하는 거야? 작년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물어봐야죠. 작년 1년 동안에 너의 수입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야지만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자, 건물의 경우에는 어떤 원룸 건물이 있는데 이 원룸 건물의 한 달 월세 수입이 얼마일까? 지난 4월 달이라고 하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이 얼마일까? 또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월세 수입이 얼마일까? 해야지만 측정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임대료 수입은 유량 개념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번 달 임금인지 저번 달 임금인지 아니면 작년도 1년 동안의 임금인지 기간을 명시해 줘야지만 측정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되기 때문에 유량 개념이고요. 자, 주택 재고량, 현재 주택이 몇 채나 있는가? 자, 어떤 가게의 자산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있는가? 어떤 지역의 인구가 지금 이 순간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되니까 저량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일단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요량을 측정하니까 유량 개념이고요. 자,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입한 양이 수요량이 아니라 구입할 마음, 구입할 의사가 있는 수량이 바로 수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에요. 자,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일 때 너 사과 몇 개를 샀니가 아니라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이라면 넌 사과를 몇 개까지 살 생각이 있니가 바로 사과에 대한 수요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자, 이 아파트의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일 때 너는 이 아파트에 몇 평형까지 구입할 의사가 있니? 라고 해야 수요량인 거지. 너 그래서 아파트 이거 몇 평형, 전유 면적 얼마짜리 아파트 구입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이 수요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가격 수준 내에서 수요자가 얼마까지, 얼마의 수량까지 살 의사가 있는지, 살 마음이 있는 수량을 의미하지 실제로 산 수량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사전적 개념이다. 사후적 개념이 바로 실제 구입한 양입니다. 자, 실제로 구입한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얼마만큼을 살 의사가 있는지 사전적 개념이고 몇 개까지, 얼마까지 살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최대 수량 개념입니다. 다음에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자, 일정한 수량을 구입할 때 얼마만큼을 구입할 때 여러분 소비자들은 가급적 비싸게 사고 싶어요?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요? 가급적 싸게 사고 싶어 하겠죠. 따라서 얼마만큼의 양을 구입할 때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소 가격일까요? 최대 가격일까요? 정답은요. 최대 가격입니다. 나는 최대 얼마까지 낼 수 있어? 난 그 이상은 못 내. 왜? 그 이상은 너무 비싸니까 난 그 이상은 못 내. 나는 최대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부동산의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을 수요할 수가 있어요. 자, 저 같은 사람이 뭐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비싸기 때문이죠. 그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사람만이 수요자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부동산은 그냥 사고 싶다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부동산을 수요할 수 있는 자금력,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수요자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 이러한 자금력,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를 유효 수요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남더일 펜트하우스 사고 싶다고 사고 싶다 해도 우리는 수요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중엔 됩시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만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수요고 우리 그러한 수요를 유효 수요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다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일 때 사회 구성원이 A와 B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할게요. 자,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일 때 A는요, 사과를 최대 3개까지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B는요, 5개까지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사회 구성원은 A와 B 2명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과가 한 개에 500원일 때 그 사회 전체적으로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수요할 의사가 있는 거죠. 이 둘을 합해서 8개까지 사과를 수요할 의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을 다 합치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경제학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 함수란 걸 공부할 거예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아파트 또는 아파트를 몇 채나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그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은 무엇에 의해서 영향받냐면 첫 번째,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아파트가 비싸면 비쌀수록 또는 평당 금액이 비싸면 비쌀수록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비싸니까요. 자, 또는요. 자, 여러분들의 소득, 소비자의 소득의 크기가 소득이 많을수록 더욱더 큰 집, 더욱더 비싼 집, 더욱더 많은 집을 사고자 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동산의 수요량도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인구수. 자,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의 인구수가 증가할수록 그 사회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죠. 다음에 이자율. 자,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은행 대출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미래 예상. 자, 앞으로 미래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집을 미리 사두고자 하니까 자, 미래의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지금 즉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수요는 영어 알파벳으로 D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공급은 S이고요. 자, 부동산 정책이 자, 규제가 심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요. 반대로 규제가 완화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얼마만큼을 수요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받게 되는데 자, 이처럼 자, 부동산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변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그 값이 결정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해요. 자, 따라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들이 종속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를 설정한 것을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함수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요.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은 이러한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라는 관계를 적어 놓은 것이고 따라서 이거 이런 것들이 변화하면 부동산의 수요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변화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 말고도 등이죠.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이 있는데 뭐 학군도 있을 거고 또는 뭐가 있겠죠?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시간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떤 애가 제일 중요하다? 바로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가격. 그 물건의 가격이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됩니다. 넘버 원.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돼서 자, 얘만큼은 다른 애들과 구분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할 거예요. 자, 어떤 재화의 수요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독립 변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다? 그 재화 자체의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XJ라고 한다면 자, 이것을 PX라고 표현을 합니다. PX는요, XJ의 가격을 의미해요. XJ의 수요량은요, QX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XJ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가 무엇이다? 바로 그 XJ 자체의 가격, PX가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라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특별하게 대우하면서 뒤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수요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 수요의 법칙이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슈퍼에 갔는데 과자가 있어요.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과자가 비쌉니다. 과자가 비싸면 많이 사고 싶어요? 조금 사고 싶어요? 조금 사고 싶죠. 반대로 과자가 할인을 합니다. 싸게 팔아요. 그러면요, 할인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이 사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수요자들은요,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조금만 사고 싶고요. 재화의 가격이 싸면 쌀수록 많이 사고 싶어요. 우리 이것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즉 비싸지면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고 비싸지면 덜 사고 반대로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종전보다 더 산다 이 얘기죠. 자, 한우를 사러 정육점에 갔는데 한우를 특별 세일을 하면 원래 살려고 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살려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더 많이 살려고 하고 재화의 가격이 비싸지면 덜 살려고 한다. 바로 이게 수요의 법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괜히 거창하게 수요의 법칙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바로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존재하는 역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격은 P라고 쓰고요. 수요량은 Q라고 쓰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을 짧게 요약하면 P와 Q 사이에 존재하는 반비례 관계 또는 역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역의 관계, 수요의 법칙을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 그려지게 돼요. 자, 세로축은 부동산의 가격이고요. 가로축은 부동산의 거래량입니다. 자, 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비싸지고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격은 싸지게 되겠죠. 자,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파트의 평당 금액이 평당 3천일 수도 있고 평당 2천일 수도 있고 평당 1,000일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몇 평짜리 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자, 몇 평이나 아파트를 살 거냐, 수요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작은 평수의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비싸니까. 반대로, 자, 평당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큰 평수의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아파트 자체의 평당가, 아파트 자체의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우리는 작은 면적의 집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평당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종전보다 더 큰 평수를 수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처럼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죠. 가격은 비싸지는데 수요량은 감소하죠.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이해하셨죠? 자, 이러한 수요의 법칙 또는 이러한 역의 관계를 수요 함수, 수요 곡선으로 그래프를 나타내서 그리면 수요 곡선의 모습이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왜냐하면 수요의 법칙 때문에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수요의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갈 겁니다. 자, 왜 물건값이 싸지면 사람들은 더 많이 수요하고자 할까?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대체 효과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효과 때문입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여러분, 자, A라는 과일이 있고 B라는 과일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A는 사과고요. B는 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마트에 갔더니 사과의 가격이 특별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요, 할인하기 전과 비교해서 사과가 귤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자, 원래 사과가 얼마, 귤이 얼마였는데 마트에 갔더니 오늘
사과가 특별 세일을 하네. 그러면 사과의 가격이 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지게 됩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는 소비를 늘리려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해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우리 다른 재화를 보통 Y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재화가 딱 두 개뿐이라면 한 재화를 X재라고 하고 다른 재화를 Y재라고 해요. 자, X재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른 재화의 가격에 비해서 이 X재의 가격이 더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X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사과를 특별 세일을 하면 원래 사과 살 생각이 별로 없던 사람도 사과를 사거나 아니면 사과를 몇 개만 사려고 했는데 특별 세일을 하면 더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 자,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과일, 사과의 대체제가 되는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사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그 사과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귤의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귤이 한 개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자, 사과가 한 개에 뭐 1,500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개에 1,000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특별 세일을 해서. 자, 귤의 가격은 1,000원으로 불변이에요. 한 개에 1,000원 불변인데 사과의 가격이 싸진 거죠. 그럼 사과는 상대적으로 귤에 비해서 가격이 싸진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요. 자, 사과에 비하면 귤은 상대적으로 비싸졌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대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갔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은 가만히 있었지만 이 사람이 움직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사람에 비하면 위로 올라간 거고 이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성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 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그 재화가 다른 재화의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진 재화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대체 효과에 의해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싸지면 그 재화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소득 효과입니다. 자,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X재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자, 이것은 소비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증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00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10,000원을 가지고 마트에 갔다고 해봐요. 자,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빵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자, 빵을 한 개가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원래 이 사람은 빵을 몇 개 살 수 있었죠? 10개. 원래는 1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트에 갔더니 빵이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젠 빵이 한 개에 500원이래요. 빵이 한 개에 500원입니다. 그러면 나의 소득은 10,000원으로 동일합니까? 그렇죠. 내가 마트에 올 때 가지고 온 돈의 크기는 똑같고요. 10,000원 똑같고요. 나의 소득도 또 나의 재산도 10,000원으로 똑같다고 쳐보죠. 자, 그런데 나의 돈 10,000원은 똑같지만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종전보다 10개에서 20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마치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자, 소비자의 소득은 가만히 있고 사실은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건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재화의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소비자의 소득이 20,000원으로 증가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결국 이 이야기나 결국 빵을 20개를 살 수 있다는 건 똑같거든요. 따라서 빵의 가격이 절반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하고 소비자의 소득이 2배로 높아졌다 라는 얘기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쉽게 얘기하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종전보다 더욱더 많은 양의 재화를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 이 얘기예요. 우리 이러한 효과를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소득 효과라 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항상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빵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동일한 나의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만약에 빵이 하나에 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제 나의 소득으로 빵을 5개밖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앞에 대체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X제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볼게요. X제가 비싸졌어요. 그러면요, PY, Y제의 가격은 불변이죠. 자, 이게 위에 이렇게 막대기를 그리면 고정되었다, 불변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X제의 가격이 상승하고 Y제의 가격은 가만히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X제는 Y제에 비해서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비싸진 X제에 대한 수요량 대체 효과에 의하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해요. 자, 수요자들은 비싸진 재화의 소비를 줄이려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 아까랑 반대로 얘기하면 X제가 비싸지면 수요자들은 비싸진 X제의 소비를 줄이고 수요를 줄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싸진 Y제 수요를 늘린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이해가 편해서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 X제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Y제 가격에 비해서 X제가 상대적으로 싸져요. 싸지죠. 그래서 X제에 대한 소비가 증가합니다. 우리 이러한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해요. 자, 대체 효과에 의해서 X제의 가격이 싸지면 X제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소득으로도 더욱더 많은 수량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 증가 효과에 의해서도 소비자가 소비량을 늘릴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결론,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왜 QX가 증가하나요? 왜 둘이 반비례하나요? 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왜 감소하나요? 왜 둘은 역외관계인가요? 왜 둘은 반대인가요? 두 가지 이유의 합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X제 가격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진 X제의 소비를 늘리는 대체 효과와 X제가 싸지면 소비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효과 때문에 더 부자가 되는 효과 때문에 X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증가하고 요것 때문에 증가해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결국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고 곧 이것이 수요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두 가지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 합니다. 자, 가격 효과는 수요의 법칙에 의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X제의 가격이 싸지면 X제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격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가격 효과는 두 가지 종류의 효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하나가 대체 효과, 다른 하나가 소득 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X제가 싸지면 X제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좀 어려웠지만 사실 이해하고 나면 별게 아니고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